닌텐도는 법적 권리를 지키는 전략이 뛰어난 회사로 평가받지만 정작 이 회사는 법무팀이 없습니다. 지적재산부란 이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부서만 있을 뿐이죠. 이 부처는 최근 닌텐도 스위치의 에뮬레이터 제작자를 연이어 고소했는데요. 에뮬레이터 제작자를 고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닌텐도의 소송 과정을 보면 좀 특이하달까? 앞으로 닌텐도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왜 닌텐도는 에뮬레이터를 지금 고소했나가 되겠습니다. 닌텐도가 자사의 게임을 무단 배포하는 것을 제소한 사례는 꽤 있어요. 해적판 배포 사이트 롬유니버스 재판은 2019년 닌텐도가 롬유니버스의 소유자 및 운영자를 제소한 사건인데 이때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21년 5월 사이트 폐쇄와 약 2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돼 닌텐도가 승소했습니다. 이렇듯 닌텐도는 롬의 무단 배포에 관한 법적 권리 행사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하지만 정작 에뮬레이터를 고소한 적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연이어 그런 사건이 있어 사람들의 주목을 모으는 것이죠. PC상에서 동작하는 에뮬레이터는 유난히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뮬레이터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여기서 구동되는 롬을 대놓고 말하거나 또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플러그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에뮬레이터 제작자는 홍보를 조용하게 하는데요. 요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에뮬레이터만 배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카피가드를 해제했으니 신작 소프트웨어 발매에 맞춰 이를 플레이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광고하면서 홍보를 냈죠. 홈페이지에 스크린샷도 대놓고 올렸으며 또한 시기도 문제였는데요. 인기 게임이 출시되거나 유출되면 그에 맞춰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이유는 그들이 유료 모바일 앱을 서비스하고 있었으며 계좌로 후원받는 금액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닌텐도는 가만히지 않았죠. 2024년 2월 26일 닌텐도는 유저의 개발자를 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4년 3월 5일엔 개발자가 24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납부하고 개발 및 배포를 중단하였으며 또한 소프트웨어 배포, 후원금 모집에 사용한 사이트의 권리도 닌텐도에게 넘기게 되죠. 동해 10월 2일엔 또 다른 에뮬레이터인 류징스의 개발자가 닌텐도로부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에셋을 삭제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개발자는 소송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해서 개발 및 배포를 중단했죠. 당시엔 드디어 닌텐도가 에뮬레이터를 고소했다. 그런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하는 반응이 나왔어요. 유즈가 개발된 시기는 2017년, 류징스는 2018년에 출시되었거든요. 자, 왜 닌텐도는 이제야 법적인 행동을 취한 걸까요? 저는 닌텐도의 미래 전략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에뮬레이터 개발자로 유명했던 랜달 린드는 1999년 직접 회사를 설립한 후 플레이스테이션의 상용 에뮬레이터인 블림을 출시합니다. 이에 소니는 소송을 했지만 결국 패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블림의 판매는 결국 중단되었죠. 왜냐하면 랜달이 소송비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기 때문이에요. 이 소송은 이후 에뮬레이터를 개발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지침을 만들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송의 지침도 함께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소니의 전략이 저작권법 위반을 중심으로 한 거였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표절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기업들은 어지간하면 이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콘텐츠의 법적 문장에서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100% 창조하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원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원전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기에 100% 보호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의 아버지 오카모토 요시키는 게임의 저작권은 사실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업 권리는 다릅니다. 블림의 사업 중 하나인 블림캐스트는 당시 세가의 하드웨어인 드림캐스트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기기였는데요. 문제는 당시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2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워낙 급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소프트웨어가 턱없이 부족했고 그래서 당분간은 플레이스테이션 1용 게임을 더 나은 환경에서 하는 기기로 후속기를 마케팅하고 있었죠. 즉 공백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 메워줄 걸로 생각했는데 이 와중에 경쟁기인 드림캐스트에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 가능하다면 소니의 비즈니스 기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굳이 후속기를 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니 만약 이때 소니가 부정 경쟁 방지법을 중심으로 소송을 걸었다면 아마 소니는 승소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어디까지나 저작권법으로 진행됐고 결국 소니는 이에 패소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이 소송은 많은 기업에게 교훈을 주었는데 그 전까진 이런 형태의 소송에 저작권으로 접근했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소송은 부정 경쟁 방지법, 즉 비즈니스의 권리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NC가 웹젠과의 재판에서 승소한 이유도 게임 내 매출 산정 요소가 같다는 이유였거든요. 역시 비즈니스죠. 즉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아도 타사의 저작물로 성과를 도용하면 걸리는 겁니다. 닌텐도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문제는 닌텐도가 보호할 사업적 성과가 과연 무엇이란 거예요.
일본에서 2011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던 해입니다. 차세대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3DS와 플레이스테이션 비타가 발매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의 매출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일본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서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유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전엔 거실에 모여 같이 TV를 봐야 했고 방송사가 송출하는 대로 콘텐츠를 즐길 수밖에 없었지만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자기 편의에 맞춰 보기 시작했습니다. 즉 스마트폰의 등장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취향은 점점 세분화되고 콘텐츠를 즐기는 방법도 점점 다양해진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엔 모바일이 있었는데요. 닌텐도는 이때 많은 피해를 본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소프트뱅크가 아이폰을 사실상 공짜로 풀었고 이로 인해 보급률이 크게 올라갔거든요. 이후 나온 위유, 닌텐도 스위치를 보면 새로운 시대 소비자를 많이 연구한 흔적이 보입니다. 위유는 소파에서 게임할 수 있는 기기이며 후속기인 닌텐도 스위치는 거치형 기기인데도 휴대가 가능하고 테이블에 놓고 즐길 수도 있죠. 즉 닌텐도는 나름대로 미디어가 개인화되는 세상에 맞춰 나름대로 대응을 한 거예요. 즉 이 시점에서 닌텐도의 적은 바로 스마트폰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판국에 에뮬레이터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무려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에뮬레이터 말이죠. 스위치 에뮬레이터가 고소당한 시점엔 공통점이 있어요. 유저의 경우에는 당시 유출되었던 젤다의 전설 티어즈 오브 킹덤을 모바일에서 완벽히 구동할 수 있다면서 앱 판매와 후원을 요구하고 있었고 류징스가 닌텐도에게 통보를 받은 시점은 이제 우리도 모바일 유료 앱을 출시하겠다 라고 선언한 시점이었습니다. 즉 이 두 에뮬레이터를 고소한 시점은 이들이 모바일 비즈니스에 진출한 시점이에요. 기업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이해로 다양합니다. 자신의 것이 빼앗겼으니 바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소송에서 서로 힘을 빼느니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한 예로 모 회사는 한국의 기업과 소송을 걸면서 합의 조건으로 그 회사의 유통망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닌텐도의 요구 조건은 뭐냐? 저는 닌텐도가 공개한 여러 소송에서 그들이 비즈니스를 지키는데 중점을 둔다고 보고 있어요. 한여러 패럴드는 게임을 팔 땐 가만히 두다가 소니와 협업하여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는 시점에서 고소했죠. 만약 패럴드가 소니의 힘을 빌어 전 세계 프로모션 된다면 포켓몬스터의 막강한 지위가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스마트폰 때문에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좁아지고 있는데 그 에뮬레이터가 스마트폰에서 완벽히 돌아간다면 닌텐도에게 그건 그 자체로 악몽이죠. 닌텐도가 에뮬레이터 제작자들의 행위가 법적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직접 자기 홈페이지에 닌텐도 게임 스크린샷을 올리고 우리가 닌텐도의 기술적 프로젝트를 풀었다고 할 때도 봐주다가 그들이 모바일에 진출했을 때 맞춰서 소송을 건 것은 재판에서 닌텐도의 성과를 도용당했다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닌텐도가 정말 지키고 싶은 비즈니스가 모바일 환경이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휴대용 게임 시장에서 닌텐도는 1위를 빼앗긴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이 와중에 게임롬을 모바일에서 즐기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앱스토어에서 돈을 주고 구매해서 불법 롬을 돌리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닌텐도의 모바일 비즈니스는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하이브리드 하드웨어, 닌텐도 스위치의 시장적 가치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닌텐도는 이 시점에서 그들을 제재한 것이죠. 그랬단 정황 증거는 꽤 많아요. 실제로 개중에는 위와 게임큐브 유물도 있었고 유료로 판매되던 닌텐도 DS 유물도 있었는데 전자는 닌텐도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후자는 유주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앱을 무료로 전환했죠. 정리해보자면 닌텐도가 거치형과 휴대용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를 만든 건 성공이었어요. 한국, 일본처럼 통거리가 먼 국가의 사람들은 휴대용 게임기를 갖고 노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서양권은 유럽은 자전거, 미국 등은 자동차로 출근하니 휴대용 게임기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이외로 스마트폰, 정확히는 애플이 아이패드를 발매하면서 집에 TV가 있음에도 소파에 누워서 웹서핑을 하는 개인을 위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는 닌텐도 스위치와 스팀덱이 증명했듯 게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TV를 벗어나 개인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는 이미 세계인의 것이고 그러니 닌텐도에게 TV 게임기보다는 모바일 게임이 더 중요했을 테고 닌텐도는 그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휴대도 가능한 기기를 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니까요. 그러니 에뮬레이터가 이 시장을 건드린 순간 대응한 거고요. 즉 일련의 정황 증거로 볼 때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모바일이며 더 정확히는 개인적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수익 활동을 노리는
돌리는 닌텐도 스위치 에뮬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른 개인이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에뮬레이터를 개발하고는 있다지만 닌텐도는 현재 이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앱을 앱스토어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에뮬을 설치하려면 인증받지 않은 앱을 보안 경고를 무시하면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한 행동이 소비 문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우니 일단은 그냥 두는 게 아닐까요? 앞서 말했듯 승부수는 부정경쟁 방지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